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청취자분께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볼게요. 만약에 1993년에 누군가 다가와서 앞으로 은행 업무, 주식 거래, 심지어 전쟁까지도 이 네모난 컴퓨터 상자 안에서 다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셨을 것 같으세요? 천재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시절의 이야기네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생생한 경험담입니다. 시골 의사로 유명하신 박경철 선생님의 명강의 녹취록 일부인데요. 네, 이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게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시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바로 그 W를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고뇌와 통찰이 담겨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냥 어떻게 성공했나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왜 같은 것을 보고도 누군가는 인생을 바꿀 기회를 포착하고 다른 누군가는 저걸 헛소리로 치부해버리는가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죠. 네. 자료 속에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시대를 앞서간 예언자 W. 그리고 그의 말을 유일하게 알아들은 백수 친구. 마지막으로 그 모든 걸 눈앞에서 놓쳐버린 박경철 선생님 자신. 이 세 사람의 엇갈린 운명을 따라가다 보면 그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W라는 게 처음엔 강연자의 이니셜로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죠. 아, 맞아요. 처음엔 그냥 한 사람의 이름인 줄 알았는데 네, 박 선생님은 나중에 이 W가 시대를 바꾸는 거대한 물결, 그러니까 웨이브나 혹은 무선, 와이어리스 같은 거대한 패러다임을 상징한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와, 오늘 저희는 바로 그 W를 알아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모든 사건의 시작, 그 운명적인 날 1993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박경철 선생님이 친구한테 거의 등 떠밀리다시피 해서 강연에 참석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더라고요. 네, 한창 바쁠 수요일 오후 3시에 병원 문까지 닫고 갔으니 처음부터 썩 내키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강연자가 연단에 딱 오르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확 싸해지는 거예요. 왜요? 강연장에 앉아있던 연구원들, 그러니까 당시 한국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경제 엘리트들이 서로 막 눈치를 보면서 헛기침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연단에 선 W라는 인물이 입을 여는 순간 그 이유가 명확해졌죠.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요? 당시로선 그렇게 충격적이었나요? 네, 그는 이렇게 선언했어요. 보이지 않는 거미줄, 즉 웹이 곧 전 세계를 덮을 것이고 은행, 증권사, 신문사, 방송국, 심지어 국방부까지 모든 것이 이 거미줄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1993년에요? 대부분 컴퓨터로 겨우 문서 작업이나 하던 시절에? 바로 그 시절이요. 와, 상상이 가네요. 청중들 반응은 불보듯 뻔했겠는데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죠. 여기저기서 저거 과대망상증 환자다, 정신병자 아니냐는 수군거림이 막 터져나왔고요.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답니다. 아, 박 선생님 본인조차도 내 친구가 테트리스 게임 만들다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생각했을 정도니까요. 와, 그 자리에 있던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W의 말을 그냥 터무니없는 소리로 일축해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모두가 등을 돌릴 때 단 한 사람만은 달랐다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이 정말 극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박 선생님이 시간을 때우려고 데려간 백수 친구였어요. 텍사스 주립대에서 MBA까지 마쳤는데 1년째 직장을 못 구하던 친구였죠. 아, 그 친구. 강연이 끝나자마자 이 친구가 박 선생님에게 다급하게 외쳤대요. 야, 나 차비 좀 꿔줘. 10만 원만. 10만 원이요? 갑자기 그 큰 돈은 뭐예요? 주차장에서 막 차를 타려던 강연자 W를 붙잡기 위해서였어요. 그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저는 선생님을 믿습니다. 저를 선생님의 세상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와, W는 당연히 황당해했지만 친구는 정말 끈질겼어요. 결국 그를 마포의 한 주먹구이 집으로 끌고 가서 새벽 2시까지 붙잡고 늘어졌고 마침내 W의 세상으로 뛰어들 실마리를 얻어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네, 같은 정보를 듣고도 누군가는 소음으로 흘려버리고 누군가는 인생을 걸 신호로 받아들이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첫 번째 장면이죠. 정말 그러네요. 그렇게 W를 쫓아간 친구는 정말 어떻게 됐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몇 년 뒤에 그 예언이 진짜 현실이 됐나요? 현실이 되다마다요. 그것도 아주 드라마틱하게요.
강연자였던 W는 자본금 700만 원으로 시작한 회사를 몇 년 만에 자산 가치 2조 원짜리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700만 원으로 2조 원이요? 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백수 친구에게서 벌어졌어요. 그 친구한테서요? 어떤 일이요? 어느 날 박 선생님에게 전화가 딱 걸려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요? 다짜고짜 첫 월급 6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더래요. 네. 60만 원이요? 네, 박 선생님이 거절하려고 하니까 돈 60만 원을 빌려주던지 아니면 우리 30년 우정을 끊든지 선택해라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거의 협박인데요? 그래서 그 돈으로 뭘 하려고 했던 건데요? 바로 이메일 서비스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거였어요. 이메일 서비스용? 네, 그 말을 들은 박 선생님은 당시에 그 냉철한 지성으로 세 가지 논리적인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반박이었나요? 첫째, 사람들이 1년에 편지를 몇 통이나 쓴다고 이게 사업이 되겠냐? 둘째, 고작 우표값 30원 아끼자고 누가 비싼 컴퓨터로 편지를 쓰겠냐? 그리고 셋째, 셋째는요? 편지는 역시 정성 들여 쓴 육필 편지가 제맛이지. 듣고 보니 1990년대 중반 기준으로는 정말 합리적인 반박인데요. 그렇죠. 사실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현재의 합리성이 미래의 가능성을 가려버리는 전형적인 함정이거든요. 친구의 대답은 딱 하나였다고 합니다. W가 말씀하시길 모든 사람이 컴퓨터로 편지를 쓰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했다. 논리가 아니라 그냥 믿음이었던 거죠. 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 60만 원으로 시작해서 결국 그 회사를 600억에 팔았다고요. 600억이요? 네, 그가 만든 회사가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상용 이메일 서비스 중 하나였고 서비스 시작 1년 반 만에 가입자 250만 명을 돌파하면서 외국계 투자사에 600억 원에 매각됩니다. 와, 동대구역에서 차비가 없던 백수가 순식간에 수백억 자산가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잠깐만요. 600억을 번 친구가 30년 지기한테 60만 원을 아직도 안 갚았다고요? 그건 아직도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아, 정말? 아무튼 이 사건을 겪으면서 박 선생님은 정말 극심한 지적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어떤 질문이요? 도대체 왜 우리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의 눈에는 저것이 인생을 걸어야 할 복음으로 보였고 내 귀에는 미치광이의 괴계의 이야기로 들렸을까? 정말 괴로웠겠네요. 본인이 누구보다 똑똑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말이죠.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뜻밖에도 제레미 리프킨의 책 소유의 종말에서 그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아, 리프킨의 책에서요? 네, 리프킨은 인류 문명의 역사를 이끌어온 것은 단 1%의 사람들이었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론을 제시하거든요. 1%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리프킨은 인류를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0.1%의 창의적 인간. 창의적 인간? 네, 다른 모든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무도 없는 미지의 어둠 속에 가장 먼저 깃발을 꽂는 존재들이죠. 바로 그날의 강연자 W 같은 사람입니다. 아, W. 그리고 그 다음은요? 두 번째는 0.9%의 통찰력 있는 인감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깃발을 꽂지는 못하지만 그 0.1%가 꽂은 깃발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그 의미를 꿰뚫어보는 안목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아, 그 백수 친구 같은 사람이군요. 바로 그 친구 같은 부류죠. 그리고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깃발을 향해 함께 배를 타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나머지 99%는요? 그들이 바로 잉여인간입니다. 잠깐만요. 잉여인간이요? 와, 이거 표현이 정말 센데요. 리프킨은 99%의 사람들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본 건가요? 굉장히 도발적인 표현이죠. 물론 여기서 잉여라는 건 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말은 아니에요. 아,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문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기여하는 역할의 유무를 말하는 거죠. 리프킨의 관점에서 이 99%는 1%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세상을 그저 뒤따라오면서 세상 참 좋아졌다고 감탄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마치 유기물처럼 섭취하고 배설하는 생명활동은 하지만 문명의 진화에는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박 선생님은 그날의 자신을 바로 이 99% 잉여인반이었다고 아주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와,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규정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런데 이 1%와 99%의 구분이
특정 시대에만 나타나는 현상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박 선생님도 그게 궁금해서 직접 역사를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아, 직접요? 네. 그리고 놀랍게도 거의 모든 기술혁명의 순간마다 이 패턴이 똑같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산업혁명 시대에 방적기라는 W가 발명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신기한 기계가 나왔나 보다 했어요. 하지만 0.9%의 농부들은 이제 양파 수요가 폭증하겠구나를 예측하고는 당장 먹고 살아야 할 감자밭을 갈아엎고 양목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에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긴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99%의 사람들은 눈앞에 감자만 봤지만 0.9%는 미래의 양털을 본 거죠. 와, 자동차 혁명도 똑같습니다. 헨리 포드라는 W가 자동차를 처음 내놨을 때 사람들은 기차보다 비싸고 고작 4명밖에 못하는 저걸 누가 사냐며 조롱했어요. 심지어 말똥 치우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신문 기사도 있었다고 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 포드의 비전을 정확히 꿰뚫어본 0.9%가 있었습니다. 누구였나요? 바로 존 데이비슨 록펠러죠. 아, 록펠러. 록펠러는 자동차가 아직 부자들의 장난감에 불과할 때 미국 전역에 주유소를 먼저 짓기 시작합니다. 자동차가 팔리기도 전에요. 네. 자동차라는 제품이 아니라 자동차가 만들어낼 생태계를 본 겁니다. 와, 그게 바로 0.9%와 99%를 가르는 차이점이겠네요. 제품을 보느냐, 생태계를 보느냐. 정확합니다. 그건 단순히 선견지명을 넘어선 시스템적 사고의 영역이죠. 그 결과 록펠러는 1940년대까지 미국 정유시장의 94%를 장악하는 어마어마한 부를 쌓게 됩니다. 그렇군요. 역사는 계속해서 0.1%의 창조자, 그를 알아보는 0.9%의 통찰가, 그리고 그들이 만든 세상을 살아가는 99%의 이야기로 반복되어 온 셈이네요. 그렇죠. 이쯤 되면 자신이 99%에 속한다는 걸 깨닫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충격일 것 같아요. 이 고통스러운 깨달음 이후에 박 선생님에게도 W를 알아볼 기회가 찾아왔나요? 네, 마침내 그에게도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느 날 병원장님이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당시 그랜저 한 대 값이었던 핸드폰이었어요. 핸드폰이요? 와... 지금이야 흔하지만 그때는 기차 안에서 통화하면 모든 사람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정말 어마어마한 물건이었죠. 그걸 들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었겠네요. 당연하죠. 신이 나서 고향 친구들 모임에 가져가서 자랑을 했답니다. 이게 뭔지 아냐. 언젠가 우리도 다 이런 거 하나씩 들고 다니는 시절이 오지 않겠느냐. 라고 말했죠. 친구들 반응이 어땠나요? 하나같이 똑같았어요. 무슨 소리야. 삐삐가 있는데 못하러 그렇게 크고 비싼 걸 쓰냐. 절대 상용화될 리 없어. 이 반응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순간 박 선생님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강렬한 데자부, 즉 기시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100년 전 헨리 포드를 향해 말이 있는데 못 타러 저 시끄럽고 비싼 쇳덩이를 타냐고 조롱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겹쳐 보였던 거죠. 말이 삐삐로 자동차가 핸드폰으로 바뀌었을 뿐 그 논리 구조가 완벽하게 똑같았던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 순간 깨달았군요. 그래, 이게 바로 W구나. 네, 드디어 자신의 눈으로 W를 발견한 겁니다. 그는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해요. 의사인 그가 직접 통신 사업에 뛰어들 수는 없었으니 대신 한국이동통신의 주식을 사기로 마음먹죠. 한국이동통신이요? 네, 당시에는 공기업이라 장외에서만 거래되건 주식이었는데 SK로 넘어간다는 소식이 들리자 퇴사하는 직원들이 내놓는 주식을 수소문해서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땠나요? 그 투자는 성공했나요? 결과는 드라마틱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매입할 당시 2만 원대였던 주가가 그가 몇 년 후 매도할 때쯤 52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520만 원이요? 2만 원짜리가? 네, 무려 250배가 넘는 수익률이었죠. 250배. 와, 세상 사람들이 그를 주식의 신이라고 부를 만했네요. 그렇죠. 하지만 정작 본인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주식 투자자가 아니다. 나는 그저 지나가는 W 거스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탄 뒤늦은 승차대기자일 뿐이다. 그저 주식을 산 게 아니라 자신이 알아본 미래의 한 조각을 산 거군요.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네, 이 말이 투자의 본질이 특정 종목의 등락을 맞추는 게 아니라 시대의 거대한 흐름, 즉 W에 올라타는 것이라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경철 선생님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남기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다음 W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진짜 W 하나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을 W라고 외치는 수많은 돈키호테들을 걸러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맞아요. 박 선생님도 2000년대에 W를 찾기 위해 엄청나게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10개월간 병원 일을 쉬고 백수로 돌아가서 대한민국 각계각층의 현자들을 만나러 다녔다고 합니다. 아,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군요. 네, 대학 교수, 연극인, 과학자, 심지어 점술가까지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눈을 빌려야 한다. 와, 그것이 바로 통찰력을 키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 혼자 모든 것을 볼 수는 없다는 거네요. 정말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눈을 빌리고 수많은 정보를 종합해서 자신만의 판단을 내리는 과정. 그 과정의 중심에는 결국 나 자신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박 선생님이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가장 강조하는 가치가 바로 자기애, 즉 자기 자신을 치열하게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자기예요? 네.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고 아끼고 사랑해야만 비로소 자기 안에 숨겨진 작은 재능과 세상을 보는 자신만의 기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W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군요. 네. 결국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우주이며 시대의 주인이 될지 아니면 1%가 만든 세상을 따라가는 99%의 잉여인간이 될지는 여러분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 이것이 이 강의가 우리에게 던지는 최종적인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깊은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청취자 여러분께 박 선생님이 강연 마지막에 던졌던 그 질문을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 당신에게 앞으로 2년 안에 우리 사회를 바꿀 새로운 W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2시간 동안 막힘없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